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첫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해서 17년을 살아오신 아버님이 칠순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가 어지간하면 그냥 살지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혼이냐면서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부모님 내외를 지켜봐왔던 저와 남편으로서는 오히려 시부모님의 이혼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랍니다. 그건 아마도 남들이 모르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사실 저와 제 남편은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닌 이혼당한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저희 부부 역시 어머님을 따라 아버님과 연을 끊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저희 부부가 아버님 댁에서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 남들 보기엔 이상해 보일 거예요. 저희 부부도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되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아버님 댁에서 살기로 한 건 아버님 부탁 때문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이 진작에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것도 바로 저희 부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과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눈에 밟혀서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남들은 알지 못하는 저희 집안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제가 15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아빠는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상대가 저희 엄마 친구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주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새엄마는 저희 엄마와는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로 흔한 말로 베프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죽자마자 친구 남편과 재혼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새엄마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부터 저희 아빠랑 남몰래 만남을 갖곤 했어요. 저희 엄마와 저한테는 비밀로 한 채 말이죠. 제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새엄마와 재혼을 한 뒤였어요. 새엄마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입이 좀 가벼운 편이었어요. 아빠가 재혼을 하고 새엄마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오빠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제게 고스란히 고자질해 주었어요. 야, 우리 엄마랑 너희 아빠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알아? 5년도 넘었어. 원래 너희 아빠가 니네 엄마랑 이혼하고 우리 엄마랑 재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너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보험금 욕심에 이혼도 미루고 기다렸던 거야. 넌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 집에서 네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막말로 나랑 네가 싸우면 네 아빠가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아? 당연히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왠지 알아? 너희 아빠는 너랑 네 엄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거든. 저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철딱서니가 없었던 오빠는 마음 내키는 대로 짓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한테 대들지 못했던 건 새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오빠랑 말다툼이라도 하면 오히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저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새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저를 내쫓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간질로 아빠와 제 사이가 멀어지게 한 거는 물론이고 저를 문제아이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학교 성적은 별로였지만 교우 관계도 무난하고 나쁜 짓도 안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를 도벽의 폭력적인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데도 제게 자기 목걸이를 줘놓곤 아빠 앞에선 저를 도둑으로 몰더라고요. 아빠가 불처럼 화를 내자 옆에서 눈물까지 짜며 저를 감싸는 첫 생쇼를 하는데, 와, 그 행동이 너무 역겨워서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니까요. 여보, 혜민이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잃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왔겠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도벽이 생긴 건데 부모님 입장으로 감싸줘야죠. 혜민이를 때리실 거면 차라리 나를 때려주세요. 혜민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혜민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내가 맞을게요. 아니,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당신을 때려. 그리고 애교육을 잘못한 거면 죽은 혜민이 엄마 탓이지 왜 당신 탓이냐고. 사람이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혜민이, 너 당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당장 엄마한테 빌어.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꾸며놓고 그것도 모자라 생쇼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빌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게 새엄마가 꾸민 짓이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아빠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시 아빠한테는 저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끝까지 새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았고 그 일로 한동안 용돈이 끊겼어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 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요.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수없이 벌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는 집안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렸죠. 새엄마는 자기 아들한테는 학원에 개인 과외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지만 저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 성적이 안 좋았던 게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집안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만큼 저는 학교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어요. 내 인생은 우울하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데 부모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 자꾸 화가 나고 나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싫어서 친구들과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었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돈을 뺏고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는 아이들이요. 저는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술도 마셔본 적 없었지만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애들과 함께 하굣길에 자리를 잡고 저희 또래 아이한테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당시 남편은 저랑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저와는 동갑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가다가 저희 무리와 마주치고 만 거였죠. 남편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온 저희 무리는 갖은 욕설을 퍼부어가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이 정도 하면 어지간한 학생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고 갈 텐데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희 쪽 오빠 하나가 남편한테 주먹을 휘둘렀는데 순식간에 남편한테 제압을 당해버렸지 뭐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편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오빠의 멱살을 쥐고는 공중에서 한 바퀴 크게 휘돌려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올림픽에서나 볼 법한 유도 한판승 장면이었죠. 순간 저희 쪽 아이들은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빠졌고 슬금슬금 도망갈 틈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알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웃으드니까 좋냐? 그래봤자 니들은 루저일 뿐이야. 혼자 다니기엔 겁이 나니까 여럿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찌질한 겁쟁이라고요. 누구든 날 이길 자신 있으면 덤벼. 자신 없으면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걸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남편의 말에 저희 쪽 아이들은 하나 둘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발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한심해서 그랬어요. 어쩌면 내 앞에 남학생 말대로 새엄마는 별것도 아닌 루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인간이 두려워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있을까? 내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디컨이 서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넌 뭐야?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난 여자는 안 때려. 그러니까 꺼져. 누가 너랑 싸우겠대? 있잖아. 나도 그거 좀 가르쳐줘. 나도 너처럼 누굴 좀 때려 눕혀야겠으니까 방금 했던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방금 전까지 날라리들이랑 같이 나한테 돈 뺏으려고 했던 애야. 그런데 내가 네 부탁을 들어주겠니? 네가 가르쳐달란다고 내가 그러겠다고 하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건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그 기술이 필요해서 그래. 정말이야. 남편은 다짜고짜 유도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는 저를 보고 황당했는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릴 생각에 제가 처한 상황을 주저리 떠들었어요. 두서없이 떠들긴 했지만 요점은 이거였어요. 나를 괴롭히는 새엄마랑 새엄마 백만 믿고 툭하면 나를 때리는 오빠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다는 얘기였죠. 한참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내일부터 방과 후에 옥상으로 와. 1분이라도 늦으면 그냥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난 할 일도 없으니까. 종례 끝나면 바로 달려갈게. 그렇게 저는 미래의 내 남편한테 유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유도를 배우겠다는 건 아니고 상대를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기술 딱 하나만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장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끌었어요.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게 하거나 빈 교실에 앉아서 그날 배운 국영수 교과서를 읽게 하거나 영단어를 외우게 하는 등 유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말이에요. 처음엔 남편 비위를 맞출 생각에 잘 짜랐던 저였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 있죠. 너 바보냐? 네가 니네 새엄마를 매칭으로 넘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네 새오빠한테 한판승 딴다고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진짜 네가 그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이고 싶다면 좀 더 확실한 걸로 준비하란 말이야. 새오빠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네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그것도 아니면 니네 새엄마처럼 돈 있는 남자 만나 인생 역전이라도 하라고. 이게 유도기술 하나 배우는 것보다 너한테 더 필요한 한 방이 될 테니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다른 건 몰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어때? 나랑 공부해 볼래? 야, 너 웃긴다. 네가 1타 강사라도 되냐? 무슨 수로 나를 대학에 보내준다 만다 그래.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네가 전교 1, 2등 하냐? 그 정도 되냐고. 그 정도 아니면 나대지 마.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전교 1등 놓쳐본 적 없어. 그럼 이제 나랑 공부할 거야?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정말 전교 1등일 줄이야.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곤 바로 한숨이 나더라고요. 남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유도 기술 좀 배운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살자니 속이 끓어서 제 성질에 제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나를 만든 친부모도 손 놓고 있는 상황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남편이 고맙기도 해서 그냥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도 부모님 이혼으로 한동안 방황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빠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셔서 덕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게 됐다고요. 저와 처지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은 제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전교 1등이 반에서 중간도 안 되는 성적을 가진 친구를 위해 자기 시간을 빼가며 공부를 가르쳐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남편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일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남편한테 따로 공부를 배우다가 몇 달 지나고부터는 남편과 함께 과외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빠한테 직접 과외비를 받아냈거든요.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과외시켜달라는데 안 된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새엄마가 애들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시킬 텐데 직접 제 과외비를 내줬다고 아빠한테 난리를 치지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틀렸구나 생각하던 그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모처럼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과외를 당신을 통해서 하든 나를 통해서 하든 뭐가 중요해?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러니 이번 일은 더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생각지도 않게 아빠가 강하게 나오자 새엄마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어디까지나 돈을 쥔 사람은 저희 아빠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네 집에서 과외 수업을 받게 되었지만 워낙 성적 차이가 심해서 진도는 따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부터는 같이 진도를 나갈 수 있었죠. 그 사이 제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새엄마 아들이 엄청난 돈을 학원비와 과외비로 쓰고도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는 판에 제 성적이 전교 20등 안까지 올라가자 새엄마는 초조해했어요.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이번에도 대학에 떨어지고 반대로 저만 대학에 붙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지 오빠를 유학 보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대학에 못 갈 정도면 돈 들여가며 유학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 일로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울고 짜며 시위를 했고 결국엔 아빠 허락을 받아 오빠를 유학 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자신의 아들 인생에 독이 되는 줄도 모른 채 새엄마는 아주 신이 나 있었죠. 남편과 함께 공부하는 데 취미가 붙었던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에 들어간 남편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갔으니 인간 승리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날라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온갖 비행은 다 저지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 아빠는 엄청 기뻐하시며 입학 선물로 뭘 원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따로 살고 싶어요. 학교 근처에 원룸 구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 말에 아빠는 침울한 표정이었지만 새엄마는 알턴이 빠진 사람처럼 시원한 표정이었어요. 덕분에 새엄마 도움으로 손쉽게 집을 나와 독립을 할 수 있었고 이후로 아빠 집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명절에 집에도 안 가고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외로운 걸 모르고 지냈어요. 집에 가봤자 새엄마 때문에 못 올 때 온 것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외로울 틈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고3 말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남편이 군 생활을 하던 때 빼고는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했거든요. 명절엔 남편을 따라 남편네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송편도 먹고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한테 시댁은 제 친정보다 편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건 결혼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군 제대를 하고 몇 달 뒤에 바로 식을 올렸거든요. 결혼을 서둘렀던 건 따지고 보면 저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군복무를 하던 때였는데 오빠가 제가 살던 원룸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돈만 주면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에 다니던 오빠는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방탕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이 난 거예요. 이 인간이 캐리어에 약을 숨겨왔던 거 있죠. 오빠는 정신과 치료제라고 우겼나 보던데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나요? 수입도 안 되는 금지 약물을 허가도 없이 들여왔으니 당연히 약은 압수되고 오빠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아빠는 오빠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당연히 새엄마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번만큼은 아빠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가 봐요. 혹시라도 새엄마가 오빠한테 돈을 줄까봐 아빠는 생활비까지 모조리 끊어버리자 돈줄이 끊긴 오빠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술에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정신이 반쯤 나간 오빠는 저희 집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그 바람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빠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파출소에 잡혀 있다가 훈방 조치 되겠거니 했는데 마약 사범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하지 뭐예요. 새엄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어떻게 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보고 아빠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약에 취해 정신도 온전치 않은 놈이 내 딸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는데 그게 어떻게 혜민이 탓이냐고. 능력도 없는 게 방탕하게 살아온 당신 아들 탓을 해야지. 아니, 당신 무슨 말이 그래요? 혜민이는 당신 딸이고 우리 승준이는 내 아들이기만 하단 말이에요? 말해봐요. 그런 거냐고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승준이가 온전히 내 자식은 아니잖아. 내 피가 섞인 자식은 엄연히 혜민이 뿐이라고. 시련이 닥쳐봐야 내 편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고 하더니 오빠 문제가 터지자마자 부모님은 서로 상대 탓을 하며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에 남편 말 듣고 공부하기 잘했다고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가며 일탈을 했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약에 취해 내 원룸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제 걱정이 됐는지 제대하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바로 식을 올리게 되었죠. 제 결혼식에는 새엄마와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아빠가 새엄마와 이혼을 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빠는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저랑 저희 엄마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말이죠. 비록 아빠는 뼈아픈 반성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이제 와서 아빠를 받아줄 만큼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아빠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없을 정도니까요. 남들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저희 부부는 그래서인지 많은 순간을 함께 겪으며 지냈어요. 게다가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 지내온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함께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대할 때도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내 친구 부모님처럼 편하게 느껴지곤 했죠. 특히 아버님은 저희 아빠보다도 더 제게 아빠 같은 분이었어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는 아버님과 둘이 동네 치킨집에 가서 치맥도 하고 심지어 야구장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야구장에서 마시는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는 걸 아버님 덕분에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생각만큼 힘들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요. 결혼 전에는 그저 친한 친구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고부지간이 되고 나니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꽤나 사치가 심한 분이시더라고요. 게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아버님 모르게 주식 투자도 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따로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님의 투자 방식이 많이 위험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투기성 투자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셨던가 봐요. 예,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 하는 일에 훈계를 하니? 네가 주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고. 어머님, 제 말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다만 제가 강의 시간에 배우기론 그런 식의 투자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뚝 자르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머? 예, 네가 경영학과를 다닌다고 뭐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래 봤자 대학생일 뿐이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해온 줄 아니? 너 따위 애송이한테 잔소리 들을 사람 아니라고. 내 아들이 하도 부탁하길래 불쌍한 거 집에 들였더니 아주 어른 상투를 잡으려 드네. 건방 떨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별것도 아는 게 어디서 까불어. 그날 제가 보았던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알던 어머님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남편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저희는 집을 얻어 나가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근처에 마땅한 아파트가 나왔다며 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평수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니들이 차차 넓혀가며 살도록 해라. 뭐든 니들 손으로 직접 이뤄야 더 값진 게 아니겠니?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셋집만 구해주셔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대학생만 아니었다면 우리 힘으로 시작해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18평 아파트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집이 커도 저희한테는 문제였거든요. 집이 크면 클수록 안에 채워야 할 살림도 늘어나니까요. 아버님이 집을 해주셨으니 혼수는 여자 쪽에서 맡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적당한 규모의 집이라서 혼수 비용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혼수는 제가 살던 원룸 보증금과 결혼식 올릴 때 아빠가 주신 축의금이 있어서 그걸로 채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곤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아니 겉보다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은 간 거냐? 우리가 18평짜리 아파트를 해줬으면 최소한 너는 혼수로 그 절반이라도 해와야 정상 아니니? 어떻게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퉁치려 들어? 얘기 들어보니 니네 친정이 꽤 산다던데 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 혼수를 이따위로 하게 두고 그 많은 돈은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거냐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제가 평소 어머님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만큼은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상황에 혼수 비용 도와달라고 아빠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께 저희 집 상황을 시시콜콜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진석이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생활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야. 니들이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 손을 떠난 건데 그럼 생활비도 우리한테 받으려고 한 거니? 너 정말 뻔뻔하게 그지 없구나.
세상에 우리 진석이는 대체 뭘 보고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잘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처음 먹었던 마음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안 지키라고 안 지킨 게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되는 채널에 사연까지 보냈겠어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 부모는 건들지 말았어야죠. 제가 아빠하고 연락을 않고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건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취업과 출산을 이어가면서 솔직히 아빠 걱정까지 할 겨를이 없었어요. 내 가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도 멀쩡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하신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루 전에 입원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뜬금없이 저희 집 선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무슨 말씀 안 하시냐면서요. 선산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안 싸돈이 작년 이맘때 선산 땅 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단다. 사돈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통 없어서 말이다. 남의 집 선산 문서를 계속 쥐고 있기도 그렇고 해서 말이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회사 정리한 지가 언젠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걸요. 그나저나 어머님한테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동안 어머님이 저 몰래 아빠한테 돈을 빌려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 액수도 어이없고 빌려가면서 한 핑계도 너무 어이없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를 찾아가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건 저희가 시댁을 나와 처음 신혼집을 꾸미던 그때부터였어요. 저한테 혼수가 적다고 타박하셨던 그때요. 저희 아빠를 찾아가 제가 염치 없어서 친정에 손도 못 내밀고 혼수 비용 때문에 전전긍긍하길래 자기가 대신 왔다고 하면서 혼수 비용으로 1억 5천을 받아갔다더라고요. 아버님이 해주신 아파트의 딱 절반 금액이었어요. 그 후로도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수시로 돈을 빌려가셨고 그래놓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 선산문서를 맡기고는 3억을 빌려가셨다네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뭐하느라 빌려간 건지 알 수도 없고 그걸 왜 우리 아빠한테 빌려갔는지 그 이유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말이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가니까 그때 직접 물어보고 돈을 받아오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기로 하고 저는 학교 시간에 맞춰 딸아이 학교에 들러 픽업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아버님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백화점에 가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준비해간 음식을 꺼내 일부는 냉장고에 넣고 갈비찜은 냄비에 옮겨 담고 있었는데 양념이 식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놓여있던 물티슈로 닦고 있었는데 언제 돌아오셨는지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는 버럭 소리치시지 뭐예요. 야, 물티슈가 한 장에 얼만데 그걸로 식탁을 닦니? 걸레는 뒀다가 어디 쓰려고? 하여간에 요즘 애들은 돈 귀한 줄을 몰라요. 너 우리 진석이가 벌어오는 돈도 그렇게 헤프게 쓰는 거냐? 애 키우고 살림한다고 일도 그만뒀다더니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남편 월급만 축 내고 사느냐고.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니? 아, 내 아들만 불쌍하지. 이렇게 개념 없는 여자를 만나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살다니. 그 말을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서 저도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생신이라서 좋은 날 큰 소리 내지 말자 생각하곤 꾹 참았죠. 그런데 어머님 손에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크기를 보니 지갑이나 구두는 아니고 분명 백인 것 같았어요. 저 브랜드 백이라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은 할 텐데 그런 고가의 백을 턱턱 사들고 오는 사람이 고작 물티슈 한 장 썼다고 저를 낭비벽 심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걸 그냥 넘길 수만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어머님이 사온 백은 7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말로는 아버님 선물 사러 갔다고 하더니 아버님 선물은 기껏해야 3, 40만 원 하는 선글라스고 자기 걸로는 그의 20배 되는 백을 사온 거였죠. 그래놓고 누구 보고 돈 귀한 줄 모른다고 타박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저런 백을 살 돈이 있으면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 쓴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라고 하던데 어쩌면 자기가 돈 빌려 쓴 사람 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돈 쓰는 걸 보이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머님께 조용히 선산 땅 문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까 했던 계획을 바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생신 케이크 커팅에 이어 식사까지 마친 뒤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서재로 들어가 제가 준비해간 종이를 건네드렸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 아빠한테 받아간 돈의 내역과 아버님 명의의 선산 땅 문서에 대한 것까지 죄다 적혀 있었죠. 그걸 본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져버릴 것처럼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소 인자하시던 아버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모습에 저도 몰래 흠칫 놀라게 되더라고요. 잠시 뒤 아버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조만간 이 돈은 저희 아빠를 찾아가 전해드리겠다고 하시고는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 아빠를 찾아가 버린 짓에 대해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숨만 푹푹 쉬며 화를 참느라 무척 힘들어 보이더군요. 일단은 아버님 부탁도 있고 해서 아버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시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 다 늙은 시부모 이혼시키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너랑 니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개박살나는데 어쩔 거야?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고 맨손으로 쫓겨나는데 너 어쩔 거냐고. 당장 네 시아버지 찾아가서 이혼 못하게 말려. 안 그러면 나도 내 아들 너한테서 뺏을 테니까. 그동안 저 몰래 저희 아빠한테 돈 뜯어간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이런 상황에도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어머님을 보니 무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간 참았던 말을 쏟아내버렸죠. 어머님은 끝까지 남의 탓을 하시네요. 어머님이 왜 이혼을 당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저랑 저희 아빠 사이를 이용해서 10수년간 돈 뜯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 선상까지 담보로 잡히신 부분이 누구신데 남의 탓을 하세요? 제가 사돈한테 돈 뜯어먹었습니까? 제가 내 남편 집안 선산 팔아먹었냐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똑똑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빠한테 빌려간 돈 그리고 혼수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까지 이달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요.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2다리 뻗고 편히 살 생각 마시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줄 위자료로 저희 아빠한테 그간 어머님이 뜯어간 돈을 갚아주셨거든요.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어머님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사모았던 명품백과 장신구 등을 팔아서 월세 원룸을 구하셨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자기 좀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저였지만 특히 남편이 그러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랑 재혼을 하게 된 건 사실 진석이 너랑 정이 들어서 그랬던 거다. 너희 엄마가 우리 집 일 하겠다고 널 데리고 왔을 때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죽은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았거든. 아내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때 너랑 네 엄마가 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그 고마움에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참고 살았던 거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던 날 살린 게 너랑 네 엄마니까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했던 거지. 그런데 선상까지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거기엔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죽은 내 아들 무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이혼까지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너희 엄마를 버린 건지 내가 버려진 건지 모르겠더구나. 이 커다란 집이 너무 황량해서 도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너희 부부한텐 염치 없는 부탁이다만 이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니? 그동안 늘 당당하고 굳건한 모습만 보이시던 아버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신 걸 보자 저도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버님은 제게 있어 친정 아빠보다도 더 아빠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늘 깨끗발로 집안을 다녔던 아이는 잔디 깔린 마당도 있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집 청소하기 힘들다고 아버님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청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거기다 아버님께서 용돈도 주시고 비싸서 내 돈 주고 못 사는 고가의 화장품도 턱턱 사주시니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 긴 세월 이 좋은 걸 누리고 살았으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주식과 사치로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어머님이 안 됐다 싶으면서도 참 아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있을 때 잘 하라는 말, 그거 빈말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나마 어머님이 깨달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